입니다. 나와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비즈니스 영맘 아카데미에 오신 리더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이크로바이옴 강의인데요. 오늘 함께 하신 김봉준 부사장님은 과거에 CJ제일제당에서 유용 미생물 센터장으로 계셨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세계 최초로 과민 피부 개선에 프로바이오틱스를 개발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포장 수상하셨고요. 장영실상까지 수상하신 오늘 김봉준 부사장님과 함께 합니다. 강의를 들으시다가요, 사전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물어보시면요. 김봉준 부사장님 지식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을 궁금했던 부분을 이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김봉준 부사장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잘 부탁드립니다, 부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매번 놀라는 거지만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아메이 분들의 이 열정을 느끼면서 강연을 하게 됩니다. 영맘 아카데미는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오늘 주제에 대해서 이제 무엇을 할까 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어, 같은 음식을 먹어도 영양 흡수력이 다르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의 비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음, 저희가 이제 뭐 우리 가족들도 비슷한 걸 먹고선 이제 뭐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다 이제 장내미생물 분석도 해보셨지만 많이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이 또 있으실 텐데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크려면 좋은 영양소를 잘 먹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고 이것들이 몸에 잘 흡수돼서 잘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또 어떤 영양소 같은 경우는 미생물들이 좋은 물질로 전환을 해주지 않으면 그 물질들이 몸에서 좋은 역할을 하는 성분으로 바뀌질 않습니다. 그냥 드신 게 그냥 밖으로 나가버려요. 그래서 어, 꽤 많은 돈을 주고선 뭐 구입하신 영양제라든가 아니면은 식품을 드신다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다 효율이 다르다는 걸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은 뭐 밥을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사람이 있고 덜 먹어도 살이 빠지는 사람이 있고,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이 영향을 준다라는 게 좀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영양소가 중요한지, 또 어떠한 식습관이 중요한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더 건강하게 아이들을 키우실 수 있습니다. 네, 제 소개는 앞에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 대표적인 연구 이제 결과가 과민 피부 상태 개선 프로바이오틱스 개발입니다. 그래서 제 강연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수가 있을 텐데 이제 건강기능식품에서는 뭐 이렇게 병을 치료하는 이런 개념으로 언어를 설명하면 안 돼서 사실 저 기능은 항아토피 기능이에요. 근데 아토피라는 거를 건강기능식품에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아토피 완화와 관련된 그런 기능성 연구를 진행했으나 이제 클레임은 과민 피부 상태 개선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받았었고 2013년에 이제 국가기관이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최초로 인정받았었는데 이거를 제가 개발했었을 때 이제 계기가 저희 아들이 아토피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대표적인 식품회사에 다녔었는데, 어쨌든 식품을 먹고 여러 영향을 받아서 생기는 그런 질병이 또 식품회사에서 제공하는 어떤 좋은 건강 소재를 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관심으로 사실 시작을 했었고, 저희 아들이 제일 먼저 수혜를 봤던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좀 이제 오프라인에서 좀 많이 제가 말씀을 주로 드리니까 오늘은 좀 넘어가고요. 홀자표 교수님하고 지호석 대표님은 이제 많이 내용 들으셨을 테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제가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Q&A를 좀 시간을 가급적이면 배정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Q&A 시간에 질문하실 부분들 많이 질문해 주시면 제가 가급적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보는 방향이 약간 이쪽 방향인데 제가 온라인을 할 때 이 PT를 보는 것보다 여러분들을 좀 띄워놓고선 이렇게 보는 게 좋아서 약간 윗방향에 지금 모니터가 하나 더 있어서 그런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HM파마가 11월 5일에 코스닥 상장을 했습니다. 뭐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정말 작은 기술인데 이거를 이제 글로벌 아메이와 또 오늘 참여하시는 고객님들께서 대단히 많이 이제 이해도 해주시고 또 많은 성원을 해주셔가지고 HM파마는 아메이하고 20년 독점 계약 맺고 계속적으로 파트너십을 지속해 갈 예정입니다. 오늘 첫 번째 챕터는 이제 우리 아이가 그러면은 왜 튼튼하고 어떤 아이는 왜 아플까? 우리 아이는 왜 아프지? 우리 아이는 왜 튼튼하지?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 텐데요. 들어가기 앞서서 2005년에 마이클 베이 감독이라고 되게 유명한 감독이에요. 그래서 이 감독이 만들었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서 나왔던 게 복제인간 개념인데요. 이 영화에서 이제 뭐가 나왔냐면 여기 이제 있는 아일랜드라고 하는 곳이 지구가 이제 뭐 상당히 황폐화돼가지고 밖에 이제 핵전쟁 같은 거 나서 다 무너지고 사람들이 사는 아주 특정한 공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갇혀 사는 공간 외에 유일하게 이제 자연환경이 그대로 보존된 아일랜드라고 하는 꿈의 그런 낙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갇혀 사는 공간에 있는 분들은 먹는 것도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운동 같은 것도 제한하고, 뭐, 거기 이제 영화에서 나온 거 보면은, 뭐, 저 아침에 베이컨 좋아하는데 왜 베이컨 못 먹게 합니까? 그래서 막 그렇게 이제 따지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되게 좋은 것만 먹여요. 좋은 거 먹이고 좋은 운동만 하고. 그래서 거기서 추첨이 되면 그 좋은 곳에 갈 수가 있는데, 아일랜드라고 하는데 갈 수가 있는데, 이게 그냥 브리프하게 좀 줄이면, 여기에 계신 분들은 복제 인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나하고 똑같은 100%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제 인간으로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마이크로바이옴이 정말 같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에 제가 답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고 영화 얘기는 뒤쪽에서 다시 드릴게요. 음, 마이크로바이옴이 똑같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답변에 마이클 베이 감독이 그 당시에는 마이크로바이옴이 그렇게 연구가 많이 됐을 때도 아니거든요. 근데 마이클 베이 감독이 아까 그 영화에서 말씀드린 그게 정답입니다. 이 어떤 거냐면은 복제 인간을 만들어서 원본 인간들이 이 사람의 장기를 활용하거나 이 사람이 낳은 아기를 데려가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대단히 그 비윤리적으로 이 복제 인간들을 죽여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게 복제 인간이 훨씬 더 건강합니다. 원본 인간보다. 유전자는 똑같지만 뒤에서 말씀드릴 내용들이 이거 관련된 사항들이라서 앞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는 그림에서 사진의 왼쪽에 계신 분 두 분이 계신데 두 분이 많이 달라 보이지만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우리가 복제 인간을 만들기는 좀 어렵지만 일란성 쌍둥이를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가 한 분은 대단히 날씬하시고 한 분은 지금 좀 뚱뚱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 차이가 왜 생겼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이 지금 마르신 분 있잖아요. 이분은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그런 동양 쪽에 입양이 되신 분이고 이분은 웨스턴 컨트리,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서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냥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 그리고 생활 환경 그대로 이제 계셨던 건데 그것만 가지고도 일란성 쌍둥이 동일한 유전자를 가졌음에도 이렇게 다른 체형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징이 유전적인 변화는 없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으로 이 사람들의 미생물을 분리를 해서 점프리마이스라고 하는 미생물이 없는, 여기서는 렛을 썼는데요. 렛이라고 하는 동물을 썼는데 점프리마이스라고 하는 묵인 동물에다가 넣어줬어요. 그러면은 되게 신기하게도 휴머나이즈드 마우스가 됩니다. 뭐냐면 우리 사람의 장내 미생물을 그대로 복제한 그런 미생물 가진 그 쥐나 렛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피마스에서 사람 그 장내 미생물을 복제하는 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이 동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뚱뚱한 사람의 미생물을 받은 쥐가 뚱뚱해지고요. 다 똑같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날씬한 사람의 미생물을 받은 쥐는 그대로 날씬하게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환경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덜 건강하죠? 라고 했을 때,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영향이 있지만, 유전적인 영향
외에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그 환경적인 영향에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생각하면 먹는 식습관이라든가 운동 습관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설문을 하는 잠을 자는 거,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향을 주고 있고 저희가 지금 이제 7만 건의 데이터가 쌓였는데 이 데이터들을 비교 분석을 해보면 그것의 핵심이 뒤에 말씀드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하고의 상관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양성을 많이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연구와 매우 유사한 연구를 지금 하나 더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서도 똑같은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에 더 이제 전달이 되는 메시지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게 노란색으로 나온 겁니다. 똑같이 뚱뚱한 사람의 미생물을 받은 뚱뚱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뚱뚱한 사람의 미생물을 받은 쥐를 요 빨간색 로우 팻 하이 파이버 다이어트 거기에다 하나 넣었었고요. 그리고 날씬한 사람의 미생물을 받은지를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로우 팻 다이어트와 하이 파이버 다이어트를 한 경우에는 뚱뚱한 사람의 미생물을 받아도 어느 정도는 날씬해져요. 그러니까 적당한 정도 수준에서는 날씬해질 수 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빨간색이 뚱뚱보가 돼야 되는 건데 그냥 날씬하게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서로의 공동생활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또 알려주는 거는 그래 미생물이 바뀌어서 그 미생물이 영향을 주지만 우리가 식이 습관을 조절하게 되면 다시 원래 건강 상태로 갈 수 있어. 이런 의미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더 재밌는 거는 하이팻 다이어트, 로우 파이버 다이어트. 그러니까 저식이 섬유, 고지방 시기를 할 때는 정상적인 쥐의 미생물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쥐는 결국은 뚱뚱보지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성을 말씀드릴 때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유전자는 바꿀 수 없다. 유전자를 바꿀 수 없다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식이 습관이라든가 생활 습관인데 그거를 통해서 바뀌는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냐? 마이크로바이옴이다. 마이크로바이옴이 바뀌게 되면 우리 건강이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지호셉 대표님도 많이 말씀하시지만 3년 전, 4년 전에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를 보고 내가 어떻게 건강이 바뀔 수 있다까지도 갈 수 있는 게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신비한 비밀입니다. 다음에서는 그러면은 유전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또 연구들이 진행이 됐겠죠.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1126쌍의 트윈, 일란성 쌍둥이를 1126쌍이나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나오는 것처럼 숙주의 유전자형,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형에 따라서 미생물이 바뀔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떠한 미생물의 특징이 있을 수 있느냐, 있을 수 있다 정도는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날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미생물이 쌍둥이 간에 일치하게 유지가 되더라. 뭐 이런 거라든가 장상피 세포의 내막을 형성하는 미생물들이 좀 일치하더라. 그러니까 유전자형이 영향을 주는 미생물들이 있더라 정도가 여기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이제 그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른분들이 유당불내증이 좀 있으신 경우가 많은데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의 경우 미생물이 달라져요. 여기서 트윈 쌍둥이에서 보면. 그래서 유당불내증이 있는 쌍둥이와 유당불내증이 없는 쌍둥이로 좀 구분이 여기서 되는데 환경적인 특성에 따라서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유당이 분해가 안 되니까 유당을 더 잘 분해되도록 돕는 장환경이 되고 특히 그걸 도와줄 수 있는 비피도박테리움이라고 하는 균들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유전자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어떤 유전자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보상할 수 있는 미생물들이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에 따라서 내 미생물이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일부 나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유전자가 100% 사람의 장내 미생물이나 건강을 바꾼다라는 그런 결론이 아니고, 저희가 유전자를 완전히 무시하고 미생물에 대해서만 고민을 했는데, 유전자도 보니까 일부 영향은 미치고 있더라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슷하게 아까 말씀드린 시기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지금 몇 가지 키워드가 계속 가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먹는 식이 습관의 차이가 비만에 영향을 미치고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약쪽이 조금 새롭게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고 대단히 사이언티픽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좀 지루하실 수 있는데 이것만 휙 지나가면 기존에 좀 들으셨던 거를 다시 좀 말씀드리면서 제가 조금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그림에서 A 그래프랑 B 그래프, C 그래프가 있습니다. 왼쪽부터. 왼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밑에가 뭐냐면은 미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과 식이습관의 식이섬유의 섭취가 영향이 있습니까? 상관성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p-value 0.05 미만이기 때문에 상관성이 매우 통계적으로 유의적으로 높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몇 명을 대상으로 한 거냐면 1662명을 대상으로 총 기간이 9.1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오랫동안 식이섬유를 꾸준하게 드신 분과 오랫동안 꾸준하게 드시지 않은 분들의 미생물 다양성을 보니까 결국은 미생물 다양성이 식이섬유를 꾸준하게 드신 분들이 늘어나더라. 이게 이제 첫 번째 A 그래프고요. 두 번째는 여기는 p-value 0.05 미만이니까 95% 확률보다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는 유의성이 떨어지지만 미생물 다양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살이 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기록표예요. 그리고 식이섬유도 좀 덜 먹는다. 예,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C 그래프에서 보여드릴 거는 B와 C를 사실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식이섬유를 먹는 양이 좀 더 많아요. 여기 B보다. 여기 식이섬유 먹는 양이 요 중간에, 요 중간값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미생물 다양성이 높게 유지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하이파이버 다이어트를 하고 있고요. 몸무게가 는 사람보다는 몸무게가 줄어드는 사람 쪽이 식이섬유를 많이 먹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냥 하나로 정리드리면 그래프까지 다 이해하시기는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높은 미생물 다양성이 식이섬유 섭취와의 상관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체중 증가가 그러니까 체중이 감소되는 데 있어서 관련성이 높다라는 게 무려 1662명의 쌍둥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쌍둥이 연구 결과, 일란성 쌍둥이, 특히 이걸 보는 게 유전자가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지 배제를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연구 결과들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이제 아일랜드에서 마이클 베이 감독이 천재 감독인 게, 그 원본, 이안 맥그리거의 원본 인간이 이안 맥그리거랑 그러니까 만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복제인간과 원본 인간이 어떻게 되다가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복제인간이 막 뭐라고 해요. 왜 나를 복제를 했냐? 당신이 왜 그랬냐 했더니 500만 달러 주고 했는데, 내가 좀 술을 많이 먹고 방탕하게 생활을 해서 간이 좀 필요했어. 너 간을 좀 내놔야 되는데 너 왜 나왔니? 이러고서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명은 유전자가 동일한데 간이 망가졌고요. 한 명은 지금 생간으로 나온 거예요. 생생하게. 어떤 차이냐? 조금 전에 답이 있습니다. 한 분은 술을 많이 먹고 방탕하게 생활을 했고, 한 분은 대단히 좋은 식이 습관과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건강한 생활에 매우 중요한 운동 습관까지 관리하는 그 갇혀진 세계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어머니들께서 사실 이미 답을 알고 계세요. 저희가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이거를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드릴 뿐이지. 그래서 뒤쪽에서도 다시 한번 계속 언급드리겠지만 유전자가 100% 같은 사람도 여러 가지 환경 요인, 특히 식이 습관, 생활 습관, 그리고 살고 있는 환경. 살고 있는 환경은 에어 폴루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폴루션의 영향도 받아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농약에 대한 영향도 있고 대단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뭐 이 강연을 많이 들으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항생제부터 해서 저도 말씀드렸던 게 되게 많죠. 지오세 대표님도 그렇고. 네. 두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혹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게 들어오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여기서 잠깐 다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몸 전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미생물입니다. 특히 장에서 존재하는 미생물들이 95%고요. 이 미생물들이 우리 몸 전체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뒤쪽에서 제가 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말씀드린 미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까지 지금 결론이 나 있고요.
과거에는 여러분들은 락토바실러스, 비피도박테리움 이런 유산균에 집중을 해오셨어요. 지금도 모든 마케터들은 그렇게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메이는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거고요. 어떤 정도 수준에서 앞서 나가는 거냐? 다른 데에서는 지금 이 보라색으로 보이는 게 락토바실러스 이런 비피도박테리움 계열의 이제 유산균들이고요. 사실 우리 몸 안에는 이렇게 많은 2천여 종이 넘는 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균을 얼마나 다양하게 만들고 좋은 물질을 많이 생성하게 할 수 있는 균들을 사실 복원시키느냐. 우리가 원래 잃어버렸던 균들을 복원시키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데 사실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 보니까 계속 지금도 락토바실러스, 비피도박테리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래서 제가 미생물 다양성이 좋아지면 어떤 이미지가 될까를 챗GPT한테 물어봤는데요. 이제 이렇게 답을 줬어요. 네, 요 아래에 있는 게 이제 미생물 다양성이 적고 좋은 물질을 생성하는 균들이 적다 보니까 이렇게 황폐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분처럼 되게 이렇게 기분도 안 좋고 배가 아프고요. 몸이 안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위쪽에 있는 그림은 보시는 것처럼 되게 다양하고 복잡하고 골고루 미생물들이 있는데 이런 미생물의 환경 특성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이렇게 편안하게 건강하게 웃으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밝게 웃을 수 있는 건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뭐 공부도 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아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챕터로 넘어가서 두 번째는 영양소 흡수, 세 번째는 제가 면역에 대한 말씀드리면서 어린이 건강과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또 강연 들으셨던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혹시 처음 들으신 분들은 제가 개념 한번 잡아드리고 하겠습니다. 우리 미생물이 다양하면 좋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제약회사하고 제가 비유를 할게요. 우리 몸에 한 300개 정도의 제약회사와 같은 다양한 미생물. 이 미생물이 왜냐하면 영양소를 흡수하기도 하고 좋은 물질로 바꿔주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몸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제약회사 같은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00개의 제약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우리 아이가 매우 불행하게도 한두 개의 제약회사를 가지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 회사가 미국의 파이자라든가 이런 회사처럼 엄청나게 많은 것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쉬운 건 아니죠. 어떠한 하나의 미생물이 모든 일을 다 한다.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떠한 제약회사 하나가 모든 일을 다 한다. 모든 약을 다 만든다. 불가능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몸 안에 다양한 미생물을 갖춘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몸 안에서 많은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미생물들이 늘어나는 것이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몸 안에 제약회사라고 이렇게 이제 잡지에 이렇게 나온 그런 기고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미생물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몸에 단백질이나 탄수화물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얘들이 짧게 잘라져야 돼요. 우리 몸에서 펩신이라든가 아밀라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분해하는 효소들이 있긴 한데 기본적인 거는 도와줘요. 근데 더 잘게 쪼개서 우리 몸 안에 더 잘게 흡수해 주거나 아니면 여기에 단세지방산이라든가 이렇게 BCAA 같은 아미노산 계열들을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들은 미생물들이 중간에 매개를 해주지 않으면 아주 일부만 생성이 된다거나 생성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좋은 미생물이 많으면 이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좋지 않은 미생물을 가졌을 때 저희가 이제 좋지 않은 미생물을 여기서 미생물 다양성이 좀 떨어진다 개념하고 안 좋은 영향을 주는 미생물들이 있어요. 톡신을 생성하는 미생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지방을 분해해서 TMA라고 하는 물질로 만들고 이게 간으로 들어가게 되면 TMAO라고 하는 산화 TMA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요. 좋지 않은 미생물들은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내 미생물을 좋게 가꾸게 되면 여러 이제 뭐 얘기할 게 너무 많은 거죠. 아까 온 몸을 다 보여드렸는데 어린이 성장부터 발달, 그리고 애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 먹고 싶은 거 너무 갑자기 많이 먹게 돼가지고 폭식을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미생물이 영향을 주거든요. 갑자기 엄마한테 짜증내는 거, 그리고 성조숙증과 관련된 부분들, ADHD, 이렇게 해서 모든 지금 질환과 관련돼가지고 미생물의 연관성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고, 다만 지금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솔루션,
어떤 거로 그러면 이걸 해결할 거야? 이게 잘 안 돼가지고 고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이랩이라고 하는 서비스는 미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거를 높여주는, 그 다음에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하는 좋은 물질을 높여주는 것에 있어서의 지금 계속 근거를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에 쌓으면서 가고 있잖아요. 사실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지 대표님도 아마 강연 때 이거 말씀하면 막 사람들이 엄청 놀란다, 안 믿는다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얘기해도 잘 안 믿습니다. 실제로 저희 데이터를 가지고 보여드려야지 이제 믿어요. 그 정도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역할이 중요하고 저희가 많이 앞서 나가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양소와 관련된 분해 흡수와 관련돼 가지고는 그냥 키포인트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공부하시고선 시험 보실 건 아니시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여기서 영양소 흡수와 관련된 부분에서 장의 전부에 걸쳐서 우리 미생물들이 역할을 한다. 그래서 장의 전부 어디부터? 12지장부터 끝까지입니다. 소장에서부터 대장까지 다 영향을 준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소장에서만 영양분이 흡수된다고 그랬는데 대장에서도 미생물이 분해하는 것들이 수용화 돼가지고 몸으로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은 쭉 12지장부터 쭉 내려가면서 콜론, 직장까지, 대장까지 계속적으로 미생물들이 분해 흡수를 도와줘요. 이거 이제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많이 중요한 게 이제 필수 미네랄들 그런 거잖아요. 비타민들 이런 것들이 특히 미생물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 그림이고요. 오른쪽에 나온 거는 우리가 좋지 않은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가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아이들도 중요하지만은 특히 이 부분은 우리 60세 이상이 되시는 골다공증이 발생하시는 어른들한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좋지 않은 미생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염증 반응들이 일어나는데 이 염증 반응이 우리 장상피 세포의 장벽이 무너지면서 발생을 해요. 이건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염증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다른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은 골다공증과 관련된 부분까지 영향을 준다. 이게 이제 여기에 나오는 논문에 21년에 나온 논문에서 소개된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럼 좀 전에는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 좀 나빠지는 것까지 얘기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 애한테는 쪽집게처럼 뭘 먹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하면은 여기 답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식이섬유 계열들이 매우 좋습니다. 식이섬유는 단세지방산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포스트바이오틱스, 생성에 있어서 먹잇감이 됩니다. 미생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지들, 먹이라고, 음식이라고 해요. 이것들이 전환돼 가지고 단세지방산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이크로바이옴 논문과 책을 본다고 하더라도 채소, 과일, 감자, 곡물, 유래의 식이섬유를 드세요.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식이섬유를 섭취하게 되면 미생물 다양성이 향상됩니다. 이 부분 기억하시면 되고요. 아까 그러면은 뼈 형성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여기 이제 답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미생물이 많으면 단세지방산의 양이 늘어나고 단세지방산의 양이 늘어나면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같은 성장 호르몬 또는 성장 인자들이 증가가 되고요. 이 성장 인자가 증가되면은 뼈의 형성과 튼튼하게 되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골다공증이 생기는 걸 막아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제 설명드리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성장 호르몬과 관련돼 가지고 이 호르몬 생성과 관련돼서 되게 많은 영향을 주는데 여기서 결론은 뭐냐면은 P보다 H가 높아요, 지금.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결핍인 아이들이 P고요. 성장 호르몬이 많은 아이들이 H예요. 성장 호르몬이 많은 아이들이 미생물 다양성이 높다라고 하는 결과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생물 다양성이 높았을 때 우리 아이가 좋은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더 잘 클 가능성이 있다. 이거 보여드리는 거고요. 또 영양이 결핍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영양이 결핍이 됐을 때는 지금 방글라데시에서 뭐 저성장 국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 못 먹은 거예요. 못 먹다 보니까 나중에 구호식이 들어갔습니다. 구호식이 들어가서 애들을 영양소가 높은 걸 먹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결론은 뭐냐면 이게 세일즈에 나온 거거든요. 네이처에 나온 건데 30페이지짜리 논문입니다. 근데 네이처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결국은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발달해야 되는 미생물들이 성장을 안 하더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적정한 연령에 성장을 도와주는 미생물들이 계속 바뀌거든요. 조금씩 크면서. 근데 그 미생물들이 결국 못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데 영양소 결핍의 시간을 겪은 아이들이 결국은 그 데미지가 계속 크면서도 따라가더라. 이래서 이제 어머니들이 어릴 때부터 애들한테 막 좋은 거 먹이려고 뭐 하시고 막 이렇게 노력하시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하는데 사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좀 식습관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아이들한테 좀 골고루 좋은 거 이제 드시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이 그래프는 좀 더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그림이 좀 더 어려워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몇 가지만 제가 좀 짚어드릴 텐데 계속 반복하지만 건강한 상태에서는 미생물 다양성과 균등성. 그러니까 미생물 다양성이 높습니다는 미생물이 골고루 다양합니다의 의미예요. 근데 여기 균등성이 그거고 성장이 제한되게 되면 여기 빨간색인데요. 미생물 다양성이 낮습니다. 1번. 미생물 다양성이 낮으면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팩터들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성장 호르몬 이 작용하는 데 있어서의 저항이 발생돼가지고 덜 크게 되고요. 단세지방산의 양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식욕 감퇴와 식욕을 불러일으키는 호르몬들이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지 않고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염증 반응에 영향을 주는 거와 그 다음에 아까처럼 성장 관련된 그로스 팩터, 인슐린이나 그로스 팩터 등의 영향을 줘서 결국은 뼈 성장들도 덜 되고 덜 크게 됩니다.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하나 중요한 게 네, 그 장에서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 많이 생성된단 말이에요. 호르몬. 이런 세로토닌 생성에도 미생물이 영향을 많이 주는데 세로토닌은 이제 약간 혼돈하시면 안 되는 게 장에서 생성되는 세로토닌이 뇌까지 직접 올라간다고 하는 학술 근거는 많지는 않아요. 거의 이제 간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뉴로 트랜스미터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저희 너브 시스템, 이 신경계 시스템에다 계속적으로 자극을 줘서 어쨌든 캄다운을 시키고 애들이 더 행복하게 느끼게 하고 이런 부분에 이제 도움을 준다고 알려졌는데 장내 미생물이 생성하는 세로토닌의 양이 90% 정도 돼요. 대단히 많은 양을 생성을 하기 때문에 장에서 생성되는 그 세로토닌 양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이제 무드랑 감정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준다. 이런 부분도 알려져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립니다. 예, 세 번째로는 이제 면역과 관련돼서 말씀드릴 거예요. 면역도 앞에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이제 개념이 어려운데 제가 가급적 좀 간단하게 쉬운 부분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양소 흡수를 조절합니다. 요번에 말씀드릴 거는 면역을 조절하거나 제가 아토피 관련돼서 균주 개발한 그런 것처럼 면역을 조절해야지 이제 그런 기능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장, 뇌, 뼈. 그래서 장과 뇌와 뼈의 축을 조절합니다. 이게 이제 널브 시스템까지 연결되고 성장 호르몬에 영향을 주고 그로스 팩터에 영향을 주고 이런 식으로 쭉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중요 신경 전달 물질 그리고 가바라고 하는 캄다운을 시키고 좀 이렇게 수면을 좀 도와주는 그런 거 이제 진정시키는 그런 호르몬에도 물질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생물 다양성이 낮아졌을 때, 이 빨간색인데요. 낮아졌을 때는 거퍼미어빌리티라고 해서 장 투과성이 높아진다라는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 아시는 단어로는 어, 장누수 현상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장누수 현상은 명확하게 질환명으로 질환 이렇게 돼 있지는 않는데 질환명으로 돼 있지 않은 거는 너무 복잡한 이유도 있고 이걸 규명하기도 쉽지가 않아서 그렇지만 실제로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의 메커니즘상 미생물들이 영향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상피세포랑 장점막과 우리가 장내 미생물 이렇게 이제 요 부위를 제가 지금 따서 온 게 그런 부분인데요. 제가 38선처럼 가운데 하나 선을 쭉 놓을 텐데요. 이게 이제 뮤커스 레이어예요. 지금 가운데 보시는 이 뮤커스 레이어는 저희가 음식물을 먹었을 때의 그 공간, 그리고 미생물이 사는 공간과 저희의 몸 안에 있는 세포를 구분해주는 상당히 두꺼운 층입니다. 38선하고 똑같아요, 진짜. 그래서 여기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빨갛빨갛하게 보이는 게 미생물인데 이 안에는 미생물이 정말 신기하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미생물들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공간이에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나쁜 미생물들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대신에 이 겉 에피테리얼 셀에는 면역 세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면역 얘기가 이제 잠깐 나오는데 면역 세포들이 살면서 손을 쭉 뻗고 있는 애들도 있고요. 그리고 M셀이라고 해서 이렇게 포접을 하고 이렇게 열어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밖에 뭐가 있는지를 이렇게 탐색을 합니다. 탐색을 하면 우리 미생물들이 정말 신기하게
지금 좋은 애들이 많어 이렇게도 알려주기도 하고 지금 적군이 들어왔어 이렇게 알려주기도 해요. 좋은 미생물들은 저희랑 정말 오랫동안 그냥 저희 진화 발전하는 동안 계속 살았던 미생물들이기 때문에 저희랑 같이 어떻게든 살려버려요. 그래서 막 알려줘서 면역세포들이 반응을 하게 합니다. 이게 이제 면역의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생물들이 좋은 미생물이 많게 되면 면역적인 반응이 자연스럽게 좋게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아까 그 중간에 뮤커스 레이어라고 하는 게 점점점 장 상태가 안 좋아지면 얘가 점점 얇아져요. 38선이 점점 얇아져가지고 북한하고 바로 마주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총 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군인들이 전부 다 앞에 전방 배치돼야 되잖아요. 지금 뭐 일촉즉발의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지금 장누수 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벌써 뚫렸어요. 벌써 그래가지고 여기 침입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지금 있는 침입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패소젠 병원성균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까 그 경계가 두꺼워지게 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역할을 좋은 미생물들이 해요. 왜? 장상피 세포가 튼튼하게 만들어지는 지금 여기 장상피 세포가 벽이 안 뚫리고선 딱 붙어 있죠. 마치 데모를 막는 정경 방패처럼. 근데 어디가 뚫린 거예요, 이건. 이런 식으로 대단히 이제 잘 막아주는 것들이 우리 앞에 방어하는 1차 방어선인 미생물들. 그래서 1차 방어선이 없다고 하면은 이렇게 끔찍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되게 두꺼운 그 장 점막이 무너지면서 왜 무너지냐면 나쁜 애들이 얘들을 먹어요. 먹어치워가지고 빨리빨리 없애야 돼. 그래야지 그 아까 두꺼운 점막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몸을 공격할 수가 있잖아요. 걔네들은 왜 들어오냐면은 감염을 일으켜가지고 딴 사람한테 전파를 시켜야 돼요. 우리 감기 걸리면은 애취하면은 침 미쳐가지고 딴 사람한테 비말 전파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애들은 무조건 우리가 감염이 돼가지고 빠르게 우리를 숙주로 삼아가지고 빨리 퍼져가지고 빨리 이렇게 커져야 되는 애들이고 좋은 애들은 우리 그냥 장 안에서 음식물하고 같이 있어요. 그러면서 영양소 분해해주고 좋은 물질로 바꿔주고 면역세포들한테 자극 주고 자기들도 적당히 먹고 살면서 같이 공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떨어지거나 장의 상태가 나빠졌을 때는 여기 보이는 이제 것도 계속 결론이 똑같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뷰티레이트라고 하는 좋은 미생물이 좋은 물질이 생성을 하는 박테리아 미생물이 많아지면 스코라드라고 하는 아토피 더마타이티스가 떨어집니다라는 결과가 이게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지금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을 보니까 미생물 다양성이 정상인 애들보다 낮은 상태예요.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게 아토피를 치료하고 나서 보니까 치료하기 전 베이스라인보다 다양성이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면역 조절과 관련된 부분에 질환의 발병, 그리고 질환이 치료됐을 때의 상태, 여러 가지를 보면 미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많은 이런 면역 조절과 관련된 과민 피부 상태, 제가 아토피라고 설명을 드렸던 그런 질환에도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 부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7세에 천식이 걸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태어난 일주, 태어난 한 달, 태어나서 12개월의 미생물 다양성을 봤는데 결론은 뭐냐면 미생물 다양성이 어릴 때부터 낮았다. 그래서 어릴 때 미생물 다양성이 낮고 그냥 같이 별다른 뭐 이런 관리를 하진 않고선 컸는데 결국은 천식이 많이 발병한 애들은 얘네들이더라 이렇게 했고요. 여기서는 이제 조금 헷갈리는 건 사실은 12개월 아이들의 연관성은 없었고 천식도 보고 비염도 봤는데 비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라는 거지만 어쨌든 저희가 면역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미생물의 특성하고의 상관성이 있다 정도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챕터 4에서는 우리 아이 건강을 위한 마이크로바이옴 관리법 이렇게 제가 주제를 잡았습니다. 네, 이 장표가 이제 좀 쉽게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원하는 키워드가 다 있어요. 건강한 식습관, 식이습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식이섬유를 먹어야 돼요. 근데 식이섬유는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양제에서 드시는 식이섬유 같은 거로 드셔도 되는 거죠, 사실. 또 프로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는 저희 마이랩도 있고, 뭐, 365 같은 그런 제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마이랩을 딱 지칭하지 않고, 여기서는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다이어터리 체인지. 건강한 음식을 먹게 되면 좋아집니다. 이게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기 답 하나 딱 나와 있어요. 피컬 마이크로바이오타 트랜스플란테이션. 아까 뚱뚱한 사람의 장내 미생물을 쥐한테 준 것처럼 건강한 사람의 제가 잘못 얘기했네. 건강한 사람의 장내 미생물을 아픈 사람한테 주게 되면 그 사람이 치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약으로 개발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지금 되게 하기 어렵잖아요. 이거 다 실제로 지금 약으로 개발되기 전에는 다 임상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하니까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제가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유산균 섭취는 매우 중요합니다. 유산균에서는 사실 이제 저희가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거 말씀드리는 지금 설계되는 거는 마이랩이긴 하지만 워낙 또 아메이에 여러 가지 좋은 유산균들 많으니까 어쨌든 유산균을 꾸준하게 드시는 건 되게 중요해요. 먹는 시간 같은 경우는 많이 제한을 두시진 않으셔도 되는데 저희가 굿모닝에서 드시는 아침에 물 한 잔하고 유산균을 같이 드실 때 단백질 아마 같이 드실 텐데 뒤에 설명드릴 텐데 그러면 그 단백질하고 물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산균이 들어가면 거기서 나오는 일부의 아미노산들이 유산균의 활력을 도와줘요. 유산균이 그 짧은 시간에 한 1분 정도 안에 얘네들이 리커버리 되는 기회가 생깁니다. 빠르게. 그래서 장 안에 들어가서 생존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음식물 드신 다음에 드셔도 되고 물하고 같이 드셔도 되고 그냥 공복에 드셔도 되고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되는데 굿모닝을 하실 때는 그렇게 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은 오랫동안 두고선 꼭 먹어야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한 뭐 1분 이내로 30초 이렇게 그냥 짧은 시간이라도 그냥 같이 섞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또 물 드시고 단백질 드시고 유산균 드신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효과가 있겠죠. 네, 두 번째는 식이섬유 섭취인데요. 식이섬유 계속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두 번째 기억하실 건 식이섬유 섭취. 세 번째, 단백질 섭취입니다. 단백질 섭취는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물질을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이러한 분해, 흡수에 미생물들이 되게 영향을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 식이단백질을 필수적으로 섭취를 하셔야 되고, 어른분들은 우리가 60이 넘어가면은 일반인들보다 30% 정도, 35, 33% 이상, 거의 40%의 단백질을 더 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근손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어른들이 될수록 더 맨밥만 드세요. 물에다가 밥 말아 드시고, 단백질 안 드시고. 그래서 아메이가 되게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굿모닝이라고 하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인데,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이 분해가 좀 덜 돼요. 네, 이거는 식물성 단백질은 세포벽이라고 단단한 게 있어요. 그래서 분해가 덜 돼요. 그래서 엔자임 바이옴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식물성 단백질을 주로 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엔자임 바이옴하고 같이 드시면은 되게 도움을 많이 받으시는데, 동물성 단백질 같은 경우는 대부분들은 동물성 단백질을 드셨을 때 정말 골고루 아주 복합 아미노산을 드실 수가 있고, 식물성 단백질은 일부 아미노산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지만, 식물성 단백질들은 나쁘다고 하는 근거가 없고요. 동물성 단백질들은 먹다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지방이라든가 이런 것들 같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성분들이 좀 안 좋은 물질로 바뀔 수 있는 성분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장내 미생물이 안 좋았을 때 그렇기 때문에 좀 자제하세요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그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단백질은 좋습니다. 그리고 물을 드시는 습관이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인데 여기까지가 식습관이고 마지막에 하나 생활 습관이에요. 물을 드시는 습관은 여기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일단 변비 덜 발생하죠. 변비 덜 발생하면 장에서 나쁜 미생물들이 자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충분한 수분량이 들어가면 배변이 수분을 머금고선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몸에서 내려가면서 유해균이 제거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장내 미생물 균형에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고요. 여기 그림은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여기에다가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앞에 네 가지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에 25센트 라이드 정말 그런 것들 하시면 돼요. 뭐 그거 아니시면 집 밖에서 열심히 뛰셔도 되고 여러 운동 하시면 되죠. 그래서 꾸준한 운동을 했을 때 운동 습관은 되게 중요하다. 여기서는 이제 설명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운동하시는 마라토너들한테 특별하게 나오는 미생물이 있었고요. 이 미생물들은 뛸 때 우리 몸에 생기는 피로 물질인 젖산을 빠르게 에너지원으로 바꿔주면서 마라토너들이 더 쉽고 더 오래 뛸 수 있고 더 편하게 더 잘 달릴 수 있게 만드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밝혀졌어요. 이제 이러한 역할을 하는 미생물이 바뀔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운동생활 습관 같은 것들이 우리 몸의 장내 미생물을 바꾸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준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로 지금 보여드리는데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시는 분과 아주 많이 받으시는 분, 그리고 운동을 하지 않으시는 분과 운동을 아주 많이 하시는 분들의 다양성을 보여드리는데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다양성이 떨어집니다. 매우 안타깝게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 안 좋아요. 운동을 많이 하면 다양성이 올라갑니다. 여기 이제 보여드리는 게 여러분들께서 우리 아이들이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잘 자고 뭐 이런 부분에서의 다 근거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마지막으로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너무 뻔한 답이지만 먹지 말아야 될 걸 좀 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색소, 가당, 그다음에 아무래도 가공식품은 조금 줄이면서 가는데 제가 전에 식품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가공식품 무조건 나빠요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가공식품이 요즘에 잘 나와요, 사실. 그런데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너무 이제 뭐냐면 가공식품이 어, 싸게 맛있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넣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좀 걱정을 하는 거지. 자주 드시지만 않으면 기본적으로 뭐 잠깐 끼니 때우는 정도 때문에 막 미생물이 다 죽어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신경 써주시고 특히 이제 아이들이 되게 단 거 좋아하잖아요. 특히 콜라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우리 아이도 오늘부터 불쌍해졌는데 콜라 못 먹을 것 같은데 저도 먹어요, 사실. 콜라 먹고 싶을 땐 그래도 먹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스트레스가 올라가면 또 미생물 다양성이 떨어지니까 먹고 싶은 건 먹는데 너무 많이만 안 먹게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단순당 같은 거는 나쁜 애들이 빨리 먹어쳐요. 그리고 좋은 애들이 먹을 기회가 없어지는. 결국은 나쁜 애들이 점점 좀 늘어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서 그런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생활습관 관리에 대해서 저희 뭐 데이터 7만 건이나 있다며 네, 근거 이겁니다. 저희 데이터를 확보해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최초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드시면 되는지가 다 나옵니다. 여기. 채소 드시면 다양성 올라갑니다. 과일 드시면 다양성 올라갑니다. 5번이 다 거의 매일 드신다요. 그래서 발효 음식 드시면 올라갑니다. 규칙적인 식사하시면 매우 규칙적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패스트푸드 식습관 안 좋습니다. 짜게 드시면 안 좋습니다.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주요 지표만 말씀드린 거고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도 뭐 같은 결과들이 나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에 이제 퀴즈 같은 경우에 보고서 레포트가 식단 가이드가 이제 하나가 더 추가됐는데 그 식단 가이드에서는 조금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어른과 어린이가 동일했어요. 그래서 지중해식과 저포드맵 두 개만 제한이 됐었고요. 지금은 대시, 저포드맵, 마인드, 플렉스테리안이 성인한테 제한이 되고요. 어린이들한테는 지중해식, 저포드맵이 제한이 됩니다. 이거 뭐야 어려운데 아주 심플하게만 기억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인드 식단은 우리가 좋다고 알려진 지중해식 식단, 어린이들한테 추천된다는 지중해식 식단과 대시라고 하는 지금 혈압을 낮추셔야 되는 분들이 먹어야 되는 식단이 있어요. 이거를 잘 결합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마인드 식단은 제가 생각할 때 여러 사람들이 주장을 해요. 한식과 대단히 비슷해요. 네. 세부적으로 나온 뭐 식품들은 조금 다른데 컨셉이 한식하고 되게 비슷해요. 저희가 언제 먹었던 식단하고 비슷하냐면 한 6, 70년대 대충 떠오르시죠? 그래서 나물, 채소 많이 드시고 고기 별로 없고 뭐 드셔봐야 생선 드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를 빼면 되냐면 과도한 흰쌀밥, 네. 그 다음에 너무 짠 고염식품, 젓갈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이따 대시에서도 배제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배제하면 한식이 마인드 식단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실제로 한식을 한 달 이상 꾸준하게 먹으면 서양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미생물이 좋아진다는 결과가 이미 나와 있어요. 서울대에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선 저희가 좀 자신감 있게 한식을 드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대시 같은 경우는 식이섬유랑 단백질 위주로 해서 드시는 식단인데 이제 저지방 그런 그런 것들 드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대부분들은 이제 견과류 뭐 이런 것들 드시면 되게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뭐 그거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는 나트륨 제한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국물을 드신다거나 너무 소스류를 많이 드신다거나 아니면 짠지, 젓갈 이런 거 너무 좋아하시면은 여기에 해당하세요. 그래서 대시 식단을 받으신 분, 이제 오늘은 어른분들도 계시니까 대시 식단으로 받으신 분들은 그 제일 밑에 그 드시지 않아야 될 게 적혀 있습니다. 그거를 좀 더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플렉시테리아는 아시는 것처럼 유연한 채식주의자예요. 그래서 채식과 견과류를 많이 드시는데 일부 동물성 단백질은 계란 같은 거 좀 드셔도 되고 하니까요. 그거 참고하시고 드디어 아이들의 저포도맥과 지중해식이 나옵니다. 지중해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리스 연안 지방에 가면은 생선도 많고요. 그리고 걔네들은 올리브유를 그렇게 음식에다가 엄청 먹어요. 그리고 느긋하게 와인 한 잔씩 먹으면서 천천히 먹거든요. 그렇게 먹는 식단을 얘기해요. 저희가 정말 하기가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해. 근데 할 수 있는 게 올리브유하고 그다음에 통곡물, 그다음에 이제 채소랑 과일,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드실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정도의 이제 생선, 그러니까 지중해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그리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해안에서 먹어야 되는 거 뻔하지. 약간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포도맥 같은 경우는 몸 안에 들어갔을 때 과도하게 발효를 일으키는 당들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당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먹을 게 없어. 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그대로 하려면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저포도맵에 해당하는 몇 개가 있어요. 여기 대표적으로 쌀밥, 감자, 그다음에 메이플 시럽, 설탕 이런 거 신기하게도 저포도맵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드시면 장이 불편하셔가지고 막 가스가 막 부글부글 막 하고 이러시는 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또 저포도맵에 대한 그런 식단을 받으실 텐데 그렇게 민감하신 분들의 경우는 균들이 활용을 해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이런 가스 생성이 나오거나 미생물 발효가 되는 거를 막기 위한 식단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들을 좀 줄이시고 만약에 이제 드신다 그러면 여기 메이플 시럽 같은 거 이런 것들 더 드시고 감자 같은 거 이런 것들로 교체하시면 좋겠습니다. 과일 같은 경우는 바나나인데 좀 덜 익은 바나나. 우리 맛있는 바나나 조금 익어야지 맛있긴 하지만 덜 익은 바나나가 대표적인 저포도 식품이에요. 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미생물이 끊임없이 변해요. 제가 오늘은 강조드리지 않았지만 우리 아이들의 미생물은 태어날 때부터 나뉘기 시작합니다. 계속 나뉩니다. 음, 제왕절개로 태어나느냐, 자연분만으로 태어나느냐, 모유를 먹느냐, 분유를 먹느냐, 분유에 유산균이 들어간 걸 먹느냐, 아니냐, 이렇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관리를 그냥 평생적으로 해줘야 되고, 여기 이제 보면은 피컬 pH라고 있는데, 분변의 pH가 낮아요. 낮은 거는 단세지방산 같은 유기산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 유기산들이 많았을 때는 낮아요. 지방산들. 그런데 어른이 되면 매우 안타깝게도 분변의 pH가 올라갑니다. 이게 pH가 1.0의 차이면은 10배 이상의 농도 차예요. 상당히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차이가 나지? 매우 안타깝게 미생물이 바뀌어요. 나쁘다고 생각하는 미생물 중에 클로스트리디아 같은 건 올라가고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비피도박테리움 같은 것들은 내려가고 그러면서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된다는 거를 여기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쑥쑥 잘 자라게 하시는 부분에서 오늘 들으신 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FAQ로 주시면은 요거를 읽고 Q&A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서부터. 강연은 이제 종료가 됐으니까 혹시 먼저 가셔야 되면은 이제 가주시면 되고 가급적이면 Q&A 부분을 꾸준하게 말씀드릴게요. 아, 오늘 제가 지금 인터넷이 좀 끊겼나 보네요. 다음에는 제가 랜선을 좀 다 준비해가지고 끊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산균을 섭취하고 비타민 C를 섭취하면 유산균의 흡수를 방해한다고 하는데, 이뮤니티 유산균은 비타민과 아연이 혼합되어 있는데, 괜찮은 걸까요? 어, 저는 모르는 내용입니다. 비타민 C를 섭취하면 유산균의 흡수를 방해한다고 하는데, 여기가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타민 C가 워낙 강한 액시딕한, 그러니까 낮은 산성도를 가지고 있어서 유산균이 죽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비타민 C가 유산균하고 같이 있으면 유산균들이 좀 죽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주 고농도로 있을 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편적으로 그냥 뭐 물하고 같이 드시고 편하게 드시고 할 때 드시는 정도에서는 문제가 안 되고요. pH가 한 pH 2.5 정도, pH 3.0 이하에서 좀 오래 머물게 되면 균들이 죽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물하고 같이 드시는 정도 수준에서는 크게 영향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랜 각질로 문제가 있는데요. 마이랩으로 개선될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미생물이 직접적으로 이거를 개선시켜 드립니다. 라고 얘기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의사는 아니라서 정확히 처방은 아니지만은,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피부가 오일리시해지거나 여러 가지에도 장내 미생물이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제가 했던 연구에서도 그런 연구가 있었고요. 하지만 피부 각질 부분에서의 개선이 됩니다라고 설명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외전증인 초사남, 5세남의 남이 유전자 변형이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마이크로바이옴 검사에서 유산균 섭취하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많이 질문 나오는 게 이런 질환과 관련돼서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건강기능식품에서 질환을 치료합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저는 감옥 갑니다. 첫 번째로는 법적 기준 때문에 그런 거고요. 두 번째로는 건강기능식품은 예방적인 측면 그리고 치료를 보조하는 측면에서의 기능으로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약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억지로 강하게 면역을 서프레스하거나 누르거나 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약으로 하면서 부작용이 있으나 강하게 치료를 하는 거고요. 건강보조식품의 경우는 부작용은 거의 없는 거, 안전한 거지만 걔네들이 아까처럼 나빠지는 거를 서서히 좋게 하는 데 있어서의 예방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주거나 아까처럼 치료에 대한 것들을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비슷한 답을 드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질병이 되던 유산균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치료를 해드리는 건 아니지만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미생물 다양성이 높다 낮다를 말씀드리고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높다 낮다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높았을 때 전반적으로 질환이 없고 건강하다는 게 근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가 중요 지표를 본다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류마티스에는 유산균이 도움이 될까요? 첫 번째로 마이랩을 드시면 무조건 됩니다는 아닙니다. 두 번째로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했을 때 류마티스가 개선됩니다.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중에 류마티스를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근거들은 대단히 많아요. 면역 과민 반응의 조절과 관련된 메커니즘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제가 면역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래서 도움이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으나 저희가 직접적으로 임상 실험을 해서 치료제를 개발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은 이해는 해주시고요. 어쨌든 면역 조절과 관련된 부분에 미생물들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미생물 다양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은 면역 조절이나 면역 증강에 좋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걸 또 의미합니다. 크론병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마이랩을 해결이 가능할까요? 계속 같은 질문이시죠? 그래서 크론병의 경우도 아까 저희 그래프에 크론병이 있었어요. 크론병이 대표적으로 개선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면역 조절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 계열의 미생물들이 특히 마이랩처럼 미생물 다양성을 개선시켜주겠다.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많이 생성해주겠다. 단세지방산이 많이 나옵니다. 면역에 좋은 자극을 줘요. 면역에 좋은 자극을 주면 건강해집니다. 이렇게 계속 연결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가면역 질환이 있으신데 의사가
유산균, 비타민 등 영양제 복용을 금지시켰다고 하는데요. 안 좋아서 그런 걸까요? 여기서는 의사분이 무엇을 걱정하시는 거냐면, 일부 케이스에서 유산균이라고 할지라도 면역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아까 장내 그 저희가 장두수 현상 같은 게 생기거나 이랬을 때 몸으로 미생물이 들어가서 혈액을 타고 다니면서 폐혈증이 일어나서 사람이 죽거나 하는 아주 이제 끝단에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분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치료가 되는 게 일단 1순위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보조잖아요. 보조니까 잠깐 멈추세요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의사분들께서 과도하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그걸 판단할 수는 없고 여기서 복용을 금지시킨 이유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맹장을 제거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과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을 좋게 하려면 맞춤형 유산균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피마스 유형 나오는 거로 드시면 됩니다. 제거하신 거랑 제거 안 하신 거랑 상관없어요. 아마 맹장에 대해서 이제 지호셉 대표님도 설명하신 게 있으실 텐데 맹장이 저도 맹장이 없어요. 맹장을 떴는데 옛날에는 필요 없는 기관이라고 그랬는데 맹장이 좋은 미생물들이 숨어 있다가 다시 장에 이렇게 전파되는 그런 약간 중요한 역할들이 좀 계속 밝혀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그 동물 같은 경우 맹장이 되게 커요. 근데 이 동물의 맹장에서는 특히 그런 역할이 있는데 사람이 이제 그게 다 없어졌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지금도 역할을 좀 한다. 이런 게 좀 알려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변비가 심해서 검사를 했는데 아무리 먹어도 개선이 안 된다고 합니다. 물도 많이 드시고 과일, 야채 위주의 식사를 하신다고 해요. 말씀드려야 할까요? 조금 장기적으로 드셨는데도 개선이 안 되는 경우에는 다른 원인들도 있을 수 있으나 일단은 저희 마이랩에서는 이거는 제가 드리는 가이드인데 일단 섭취량을 조금 줄여보시라고 제가 보통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아직 그 적응이 안 되고 양이 많으실 수가 있어요. 그분한테. 그래서 좀 적응이 된 상태에서 다시 늘리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요. 보통 이제 절반 정도 줄여가지고 드셨다가 개선이 되시면은 조금 늘리시는 거로 일단 드립니다. 왜냐하면 조금 양이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설사나 변비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도 비피도박테리움의 경우는 과량을 섭취하시면 설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적혀 있어요. 그런 부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6번을 먹은 지 1년 반 정도 됐는데 예전처럼 편하지 않아서 2차 검사 전에 이뮤니티나 365 먹으면서 2차 검사해도 될까요? 가급적이면 지금 드시는 거 드시면서 분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에 맞는 걸 추천해 드리기가 좀 좋죠. 계속 있으셨으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 다른 강연에서도 말씀 좀 드렸는데 분석을 하니까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안에 분석을 다시 하셔가지고 제품을 좀 교체하시는 거를 말씀 계속 드렸었는데 저희 과학적 근거상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쌓인 거로도 그렇게 교체를 하셔야지 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더 지나버리게 되면은 다른 제품을 받았을 때 좀 많이 지나서 받으시잖아요. 그러면은 효과를 좀 덜 보시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분석에 있어서의 주기가 한 6개월에서 그래도 좀 길어도 8, 9개월 안에 분석하신 분들이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오더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에 맞춤형 유산균 6번 처방 받았고 지금은 5번 처방 받았습니다. 다양성, 포스트바이오틱스, 유해균, 유익균 차이가 진짜 없고 세부 사항도 차이가 없는데 다르게 나온 것은 무엇일까요? 미생물이 갑자기 확 바뀌진 않았으나 지금 현재 상태의 미생물에서는 뭐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균이 10개가 있는데 10개가 여러분께서는 10개가 바뀐 거지 이 3개가 다른 거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이런 건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다양성이 똑같다고 해서 수가 동일하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균 하나도 안 바뀌었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차이로 인해서 저희는 실험에서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와 다양성이 높아질 수 있는 피마스 유형이 나오는 거고 그 피마스 유형에 맞는 거를 추천해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장내 미생물을 가져와서 직접 실험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밖으로 나오는 물질, 이제 포스트바이오틱스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보고선 해드리는 겁니다. 장상피 화생 증상에 가장 좋은 처방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위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제가 직접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거는 의사로서의 처방이 아니고 보통 역류성 식도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단히 자주 겪으시는 분들이 장상피 화생도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식을 하고 주무시거나 밤에 늦게 술을 많이 마시고선 주무시거나 그냥 주무시다가 술이 역류되시거나 이렇게 됐을 때 식도염도 오지만
장상피 파생도 많이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의사분께 또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끊김없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엔자임 바이옴 다음으로 출시될 제품은 무엇인지요? 저희가 이제 바디키가 올해 출시가 됐었어요. 그래서 바디키에 엔자임 바이옴에 들어갔던 단백질 분해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가서 출시가 됐고요.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네. 구강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된 부분 좀 준비되고 있는 게 있고요. 오늘 이제 영맘 세션이니까 퀴즈와 관련된 제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퀴즈 성장과 관련된 제품들이 거의 준비 끝났고 저희가 아메이 꼼꼼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밸런스 위딩과 엔자임 바이옴 같이 섭취하셔도 괜찮습니다. 나쁠 거 없습니다. 엔자임이 이제 효소니까 균이 분해될까봐 또 죽을까봐 그러시는데 그 정도로 안 죽어요. 엔자임 바이옴을 캡슐로 출시할 예정은 없습니다. 지금 드시는 분들이 맛있게 잘 드시기 때문에 캡슐은 또 이렇게 기재를 하나 씌워야 되잖아요, 밖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직 고민하고 있지 않고 좀 양을 많이 저희가 담고 있기 때문에 캡슐로 갔을 때는 그 정도 효과를 가져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자폐아이들은 자폐아이들 마이렉 검사하고 유산균 부검하면 좋아질까요? 자폐와 관련돼서 오늘 설명을 안 드렸는데 자폐와 마이크로바이옴의 관련성 되게 많이 알려져 있고요. 자폐 아이들은 보편적으로 변비설사, 복통이 심합니다. 그래서 연구가 됐고요. 걔네들은 미생물 다양성이 낮아요. 미생물 다양성이 높아졌을 때 좋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말씀드렸지만 치료 아니지만 도와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감기약의 경우에 항생제를 복용하고 나서 얼마 지나서 마이크로바이옴 검사 가능할까요? 감기약의 경우는 이제 요즘에는 이게 항생제도 균을 다 죽이는 게 있고 좁게 죽이는 게 있는데 뭘 썼는지 모르기 때문에 보통은 좁은 걸 쓰면은 2주 정도 지나면 미생물 검사를 해도 되는데요. 한 달 정도, 2주에서 한 달 정도 사이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생제도 되게 강력한 항생제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지금 항생제 막 퍼버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최소 2, 3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도 미생물이 정상화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런 케이스 말고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2주에서 한 달 정도 안에 하면 되겠습니다. 미생물 다양성이 낮으나 포스트바이오틱스 높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미생물 다양성은 앞으로 내가 미생물 장환경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을지 아닐지를 좀 더 알려주고요. 포스트바이오틱스는 현재 미생물들이 좋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좋은 걸 내고 있어요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높을 때는 지금 있는 애들이 그래도 역할은 하는데 다양성이 나죠?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당뇨가 있는 분들이 저포드맵 식단을 받았는데 혈당이 있어서 스파이크가 염려됩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쌀이라고 돼 있지만 흰쌀이라고 돼 있지만 저포도맥 식단에서 그분들은 당연히 혈당에 대한 거를 관리하셔야 되니까 피할 건 피하셔야 돼요. 이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혈당을 올려주는 거는 줄여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나 너무 힘든데 뭐 그래도 가이드 주세요. 가이드 하나 드리면 밥을 드시고 운동을 바로 하세요. 15분 후에 45분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파이크가 안 뜁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연구가 많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매일 설사하는 84의 마이렉 검사할까요? 채취러에 설사하는구나. 가급적이면 그래도 설사가 조금 덜 할 때 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 왜냐면은 이 약간 된변에 균들이 박혀 있거든요. 그 균들을 저희가 다시 복원하는 약간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설사를 하게 되면 물이 많다 보니까 저희한테 딜리버리 되는 과정에서 조금 약간 이제 달라지거나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서 설사변을 보내셔도 사실 분석에는 지장 자체는 없으나 이제 저희가 균을 다시 키워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정도 수준으로 완전히 워터리한 물이 너무 많은 그런 설사변인 경우는 조금 더 그래도 된변으로 바뀌었을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크론병이 좋아지신 소비자가 있어요. 네, 직접적으로 질병 치료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진 않지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 그런 메커니즘적인 부분은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췌장암 수술 후 유산균 섭취가 어떤 도움이 될까요? 암은요, 기본적으로 수술을 하고 나면은, 항암제를 드시잖아요. 항암제는 전반적으로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밸런스가 많이 깨집니다. 미생물도 밸런스가 많이 깨지고.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 밸런스가 깨지는 거를 프로바이오틱스들이 일부 들어가서 도와줄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마이렉 같은 경우는 다양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토피가 비염이 심한데도 도움이 받을 수 있을까요? 저 비염인데 호전됐어요. 아이도 도움될 것 같습니다. 비염 부분은 도움이 된다, 안 된다는 결과가 지금도 되게 많이 나와요. 실제로 저도 정말 많은 테스트를 해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비염이 개선된다라고 완전히 확신은 못했어요. 저는. 하지만 실제 임상 결과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 계열들을 섭취하고 나서 비염의 개선 효과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들은 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랩을 드시면 무조건 비염이 개선됩니다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효과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정도는 말씀드릴게요. 맞춤형 유산균은 아침, 저녁 언제 먹는 게 효과가 제일 좋은가요? 전혀 상관없고요. 건강기능식품류, 특히 이런 프로바이오틱스를 포함해서 꾸준하게 드시는 게 중요해요. 안 까먹고. 그래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아토피가 있다 보니까 그 저기 어디지? 정수기, 정수기 위에다가 컵을 놨어요. 컵에다가 꽂아놨습니다. 그래서 애가 보이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늘 먹는 습관. 그런 거 아시죠? 언제, 웬, 만약에 내가 물을 먹는다면 그때는 유산균을 먹어. 이게 when, if, then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애들이 좋은 습관을 가지게 돼요. 음. 변비가 얼마나 심한 그래, 변비가 너무 심해가지고 변을 못 보신대요. 이 정도 되시면 병원을 좀 가서 의사하고 같이 말씀드리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비만인분은 다이어트를 위해서 마이크로바이옴 키트를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같이 하셔야죠. 식이습관 조절하시면서 마이크로바이옴 같이 하시면 됩니다. 키즈 성장 빨리 출시해 주세요. 고등학생도 도움됩니다. 지금 저희 그 그로잉랩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거를 도와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인 분이 마이그랩을 6개월 먹었는데 호전되지 않고 있어요. 무조건 과민성 대장군 다 없어지면은 저희가 아마 노벨상 받을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으나 그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병원 의사분한테 분명하게 처방 받으셔서 같이 노력을 해주시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요. 항암 치료 중에 마이랩이 의미가 없을까요? 아까 이거 나왔던 거고요. 뇌 개두술 수술 후에 얼마 후에 유산균을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안정화 되신 다음에 드시는 게 좋다고 생각되는데 사실은 별 차이는 없으나 이것도 의사분한테 유산균 제가 섭취를 좀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언제 정도 먹는 게 좋을까요? 꼭 질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중학생인데 그로잉랩 스타터팩으로 검사해야 될까요? 아니면 일반 마이랩? 중학생은 그로잉랩을 하셔야 됩니다. 만 14세까지. 건선 도움될까요? 건선 도움되는 경우를 정말 많이 수태 봤는데 이건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이 수태 봤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는 지금 메커니즘이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해서 하지만 이것도 치료 효과를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장상피 하생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섭취량을 얼마나 하면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장상피 하생을 직접적으로 개선시킵니다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그거는 위쪽에서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프로바이오틱스 저희 제안드리는 일반 섭취량 드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오늘 그래도 좀 Q&A 좀 빨리 끝내서 여러분들도 좀 피곤하실 텐데 다행입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까지 이렇게 남아 계시는 여러분들의 열정에 제가 너무 즐겁게 강연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오프라인 여러 기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의 이제 질문에 답변까지 끝까지 해주셔서